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치 투표권을 가진 정상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 나라들과 우리가 어떤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반려동물들과의 일상을 TV를 통해 전격 공개했습니다. 은퇴한 반려견의 미래, 그리고 대통령이 재직 때 선물로 받은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내리 상승했습니다. 40%대 중반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나왔습니다. 자, 이게 올 들어 가장 높은 기록이죠? 네,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 24일에서 26일까지 RN서치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최고치를 찍었는데 긍정평가가 44.7%, 부정평가가 53.2%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긍부정 간의 격차도 상당히 한 자릿수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네. 이어서 이제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시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43.3%,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41.6%로 좀 박빙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많이 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편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보인 분들은 전통적인 지지층, 연령층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많았고요. 58.8%. 그리고 특이한 점은 30대가 전주 대비 무려 10.1%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이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그 최근 연이은 악재들에 의한 좀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자,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 G7 정상회의와 이른바 외교 슈퍼유크의 성과, 그리고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 등이 복합적으로 이런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 반사이기든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견인한 지지율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촉발 요인, 그것을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는 자극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네. 대통령의 이 슈퍼위크 외교 계속 G7까지 이어졌고, 특히 누리호 발사는 이게 3단계 발사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체 기술로 드디어 이제는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누리호라는 것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자부심이 상당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 이제 우리도 한번 달에 가볼 수 있을까? 우주여행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자부심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이 외교, 이런 성과들, 주목을 받는 대통령의 행보가 많았던 상황 속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이슈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차기 총선이 날수로 11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도층, 그리고 30대에서 앞서 보신 대로 큰 폭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대목이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떤 요인이 이 중도층과 30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결국 외교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도 해외 순방을 나가게 되면 다녀왔을 때 우리가 지지율 상승 고공행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지지율 고공행진은 어떤 걸 말하느냐? 대통령의 이 핵심 지지층이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20대, 30대, MZ세대죠. 그리고 무당층, 중도층이 더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고공행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뭐냐면 대체로 이제 외교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외교가 이제 주목받는 효과들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 뭐 합법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의 이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주변의 일반 국민들조차 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 자체에 또 위태로워지는 또는 불편함을 끼치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과 원칙의 잣대를 근거 있게 제시하느냐, 이 부분이 주목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20대 이른바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18세부터 29세까지의 지지율도 주목이 되는 그런 대목인데 여기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특히 20대들이 중요한 것이 뭐 외교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좀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있냐. 이게 최근에 있었던 누리호.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머스크가 바로 일론 머스크 회장이 엑스스페이스 아닙니까?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 부분도 20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하고요. 윤 대통령이 10개 태평양 도서국 섬나라죠. 이 나라들과 이틀간 서울에서 연쇄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이 나라들과 한 배를 탄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이 태평양 도서국 섬 자체의 육지 면적은 작지만 바다, 해양 그 영해까지 합치면 무려 14%나 그 면적이 된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과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의 회의는 주말과 휴일에 계속 이어졌는데 직접 보겠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한 태평양 도서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윤 대통령 계속해서 우리와 태평양 도서국이 한 배를 탄 이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태평양. 바로 그런 이제 연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상으로는 좀 있지만요. 작년 10월부터 이 태도국 줄여서 태평양 도서국 대표단을 접견해서 윤 대통령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자, 이번에 참석한 나라 어디인가요? 태평양 도서국들은 뭐 간혹 아마 들어보시면은 이름을 들어본 나라도 있고 생소한 나라도 아마 있으실 네. 거예요. 태평양 도서국이 이제 말로는 어렵지만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나오죠? 네. 네. 모두 14개 나라에다가 플러스 호주, 뉴질랜드, 또 프랑스령의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까지 합해서 모두 18개 나라 가운데 이번에는 17개 국가가 참석을 했는데요. 네네. 한 나라는 그 태풍 때문에 못 왔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경우에는 그 기후 사정으로 해서 정상이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퍼시픽 아일랜드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으로 불리우는 14개 국가 또 거기다가 프랑스령 국가, 호주, 뉴질랜드까지 해서 총 17개 나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협의체로 그 포럼을 또 구성하고 있는데요. PIF라고 해서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이라는 그 포럼을 협의체를 14개 국가가 또 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방금
방금 전 발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태평양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이웃이다라는 네. 점을 강조를 하면서 태평양 도서국가의 17개 정상들이 서울에 온 것은 이와 같은 정상회의라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외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4강을 중심으로 한 외교를 해온 것이 전통적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차원, 그리고 또 새로운 이 도서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좀 역할을 담당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뜻깊게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나라 면적과 인구는 작습니다. 하지만 이 관광에 엄청난 그런 부국들이 많고 자원이 또 풍부한 특이 자원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 여기가 다 투표권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엑스포 2030 부산 엑스포를 좀 개최하려고 아주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자, 이 나라들 네. 다 투표권이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숫자입니다. 우리가 11월에 발표 예정이죠. 2030 엑스포 유치국가가 어디로 될 것인가. 여기에서 이 태도국, 도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지역 중요한 데가 나라 숫자가 많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들이죠. 어디냐면 아프리카와 중남미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참석한 국가 중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신청을 환영한다. 10개국이 우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가 크고 작고 국제적 영향력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국 1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국 중에서 11곳은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방금 배종찬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요. 이 2030 엑스포 유치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가 김평론가 지금 치열하게 지금 붙어 있고, 그렇죠. 중국이 지금 은근히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우디를 지금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 이 태도국에 일찌감치 닻을 내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좀 이 나라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돈 문제인데 이 물량 공세 차원에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사우디와 우리 부산이 양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게다가 이 중국이 그동안의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공적 원조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한 공을 들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국이 최근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유치 방해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미안하게 됐다라는 뜻을 표시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이 과연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또 공개적으로 사우디를 지지하면서부터는 이 물량 공세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결국에는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여러 국가들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일국 일표 이라는 상황에서 도서국가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태도국뿐만 아니라 앞서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을 그렇습니다. 시안으로 불러서 거기가 네. 이제 실크로드의 그 출발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환대를 하고 어마어마한 공연을 보여주면서 환심을 샀는데,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중남미에 이어서 계속 중국의 영향력 확대, 이게 부산 엑스포에 또 우리로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부산 엑스포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이라는 큰 그림에서의 미국과의 대결 양상이 있는 것이고, 지금 최근 들어서 서방 세계가 하나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모이다 보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부터 1대1로를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 국가까지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결국에는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이목이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죠.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안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도서국이 왜 중요하냐면 북반구와 남반구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 중간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태평양 정상들과 이렇게 태도국들과 회담을 하면서 이 회담의 어떤 결과와 성과가 미국과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에 좀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국이 최근에 이제 국영기업이 이 솔로몬에 항구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네. 그 항구가 그냥 단순한 어업적 상업적일 거가 그게 아닐 겁니다. 아니죠. 상당히 안보 전략적 군사 기지 우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또 어디에 공을 들이냐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위에 있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파푸아 뉴기는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르려고 그랬는데 중간 경유를 하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빨리 미국으로 가서 부채 한도 상한 협상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들려. 그만큼 미국이 아쉬워할 정도로 파푸아 뉴기니는 미국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미군이 공항이나 항구를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정상회의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히로시마 정상회의였죠. G7 정상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심어 여러분들 이 용어 아십시오. 이제는 글로벌 노스, 이 서방선진국들은 북반구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가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있는 국가들, 바로 태도국도 들어가죠. 이 나라들을 어떻게 규합하느냐가 미중 싸움의 수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반구는 나토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 중국의 패권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나 있지만 그렇습니다. 남반구는 아직도 이 우리말로 무주공산인 지역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를 규합할 수 있는 나라가 남미에서는 브라질,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호주, 그리고 이제 우리 북반구 쪽에서는 인도 등이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런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배 소장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10개 태도국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역시 부산 엑스포 유치 이게 주 화두였다고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제일 눈에 띄는 주제가 이제 그 부산 엑스포일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이죠. 30일 오늘에 그 부산 북항을 정상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부산 엑스포가 유치될 만한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에 태도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각각 따로 만나서 회담을 갖고 29일에는 다자간 정상회의를 통해서 또 오늘 부산 북항 방문에 이르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태도국과의 관계를 우호국으로 증진시키면서 앞으로 보다 큰 협력 관계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희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부산 엑스포에 아무래도 우리 관심이 갈 수밖에는 네.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한정적인 그런 외교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보다 다각적인 외교로 그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태도국들과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북항이 세계적인 그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태도국 정상들 항구를 한번 보여주면 부산의 어떤 파워와 함께 이런 항구 우리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해양 국가의 어떤 토대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유치 실사단들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물을 가서 본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섬나라들이기 때문에 바다 환경 같은 데 익숙하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항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길래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관한 실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태도국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니우에라는 나라가 있는데 정식 외교 관계를 우리와 수립을 했습니다. 니우에, 태도국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였어요. 자, 어떤 곳입니까? 그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국 정상회의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가 바로 이겁니다. 니우에라는 국가와 이게 우리가 국교를 맺게 됐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니우에라는 국가가 앞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수교되면서 경제 발전 이런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니우에 들어보셨나요? 니우에 우리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강화도보다도 규모가 작아요. 네. 땅은 그렇지만 이 나라가 그래도 국민 소득은 1만 달러 이상으로 태도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 높죠. 그러니까 이제 관광 자원, 해저 자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지화되면 안보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유엔에서 한표 행사가 가능한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국제 태평양 인도 태평양 안보 질서 속에서 상당히 우리한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태도국에 속한 나라들 파푸아뉴기니가 좀 큽니다. 그런데 이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하면은 각 나라들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지 않는 소국들입니다. 자, 그 밖에도 특징들이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 나라들이죠. 네, 몇 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살펴볼 것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어업권과 연관이 있고 EG. 네, 광물권과 연관이 있는 이런 지역이 이 국가들의 면적은 적지만 세계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돈 문제로 또 이렇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참치 여행만 보더라도요. 이 태평양 도서국 그 EEG에서 생산되는 어획량이 70%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키리바시라는 나라를 한번 볼까요? 부산 크기의 국가입니다만 배타적 경제 수역의 크기는 인도의 영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바다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나오는 그 어업 자원, 네.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피지가 있습니다. 그 피지의 람부카 현 총리가 과거 1995년 8월에 당시 YS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28년 전이네요. 상당히 오래됐죠. 네네. 이 당시에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담당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했던 분이 현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총리가 다시 내한을 했더라면 정말 한 30여 년 만에 그 재회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번엔 부총리가 오는 바람에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혹시나 우리 대통령이 또 상대국 방문을 하게 되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는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저 관광 명소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 관광의 명소가 네네, 됐죠. 바누아투죠. 근데 워낙 작은 나라라서 지난 2021년 1월에 그 코로나가 전 세계로 창궐했을 때 한 명이었대요, 감염자가. 그 정도로 이제 최소 감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작은 나라. 그리고 또 통가나 사모아 같은 나라는 그 날짜 변경선에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본초자우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려운 말이지만. 세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는 등 각 나라별로 굉장히 특성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통가 사모아는 그야말로 뭐 그림으로 보면 지상낙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풍광이 유명하기로 또 아주 손꼽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태도국 정상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해서 부산 엑스포의 무대를 둘러보는데 특히 북항 일대 네네. 둘러볼 예정이라고요. 그 북한 일대를 둘러보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엑스포 개최 예정지거든요. 그곳을 실제로 둘러보면 더 감흥이 대단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양하러 나온 부산 시민들의 열정도 바로 체감할 수 있을 테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들 방문하는 나라 중에 쿡제도, 네. 쿡제도 이 총리 등 방한단은 30일입니다. 오늘이죠. 네, 부산 방문을 하게 되고 이 주요 지역입니다. 엑스트 스카이 그리고 전망대죠. F1963 북한 등을 둘러보면서 엑스포가 열린다면 이 장소에서 열리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말 그대로 체감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실사단에 왔을 때 그 감흥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2차 감흥으로 11월 부산이죠. 레디! 부산이 개최지가 될 가능성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루어진 이 태도국 정상회의의 결과가 반년 뒤에 어떤 결실을 맺을지 또 그때까지 물론 지속적인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난 일요일 한 TV의 동물 예능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은퇴 안내견 세로미의 보호자 자격이라고 밝혔는데요. 요약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새롬이 덕분에 아주 행복을 더 행복해지고 저희를 새롬이가 잘 케어해 줄 것 같습니다. 네, 2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한 TV의 동물 프로그램에 대통령 부부가 등장했죠.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자. 가자. 현직 대통령이 방송의 예능 프로에 출연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취임 후에 첫 방송 출연이었죠. 그렇습니다. 공중파 방송에 뭐 나온 모습이 없었는데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온 것은 정말 찐 처음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 다른 것보다는 뭐 대통령의 부부의 생활이 이렇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이 동물농장에 출연해서 새롬이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 방송에 나와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윤석열 대통령 반려견에 대한 것을 특별히 조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은퇴 안내견에 대한 것을 이야기 테마로 다루다가 네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등장한 것인데 새롬이와의 간접 생활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반려견도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은퇴 안내견이었던 것을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입양을 한 건데 관련해서 이제 새롬이가 어떻다, 어떤 게 생활을 하고 있다 간제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한 것이죠. 네, 배 소장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날 방송의 주제는 윤 대통령이 아니었고 안내견 특집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새롬이도 그 주인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새롬이를 처음 만났던 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시죠. 네, 이게 지금 당시 모습이 2022년 12월 24일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된 그 때의 모습인데 은퇴 안내견 분양 행사에서 이제 새롬이를 맞아들이게 된 게 이제 그 모습인데 대통령이 정말 뭐 그 새롬이를 이게 저 퍼포먼스 이상의 그 애정을 가지고 그때 맞아들였어요. 자, 목에 저 입양 축하한다는 그런 화환도 걸어주고 그랬는데 자, 이때요. 은퇴 안내견이라는 게 주목을 받았어요. 입양하게 된 계기 뭐였습니까? 이 새롬이를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네. 2013년생입니다. 이게 연세가 좀 되신 그런 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강아지로서는 10년이니까. 그렇죠. 이제 노인축에 속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레브라도 리트리버 견종입니다. 그 시각 장애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던. 맹도견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안내견 한 분에 대해서 한 6년 정도 안내 활동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이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과거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용인에 있는 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안내견들을 보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만약에 혹시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마당이 있는 관저에 가게 되면 네. 꼭 한 마리 그 입양을 해서 키우고 싶다라는 그 뜻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에 실제로 그 입양이 이루어지면서 새롬이를 만나게 식구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 엄마보다 아빠를 훨씬 더 좋아한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먹이를 줄 때도
엄마는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있는데 반해서 무조건적인 윤 대통령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개와 고양이들 공히 더 윤 대통령을 아빠를 더 좋아한다. 네. 이런 그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또 농담 겸 해서 방송에서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보셨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는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로도 유명합니다. 현재는 11마리나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반려동물들이 모두 윤 대통령을 더 좋아한다. 지금 뭐 말씀이 나왔죠. 직접 한번 보시죠. 아빠를 훨씬 좋아하죠. 근데 저희 집 모든 개들은 고양이랑 다 아빠를 훨씬 좋아해요. 예, 고양이도 그러고. 주로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고 간식을 줄 때도 뭐 오른발, 왼발, 엎드려 이러면서 주는데 간식을 딱 들고서 계속 안 주면서 훈련을 시키잖아? 그럼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와. 그냥 달라 이거. 나는 무조건 주거든. 사실은 다 임시보호에 이제 그런 역할로 있었는데 아빠가 하루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얘 키워야 되겠다. 그 아이들을 못 봐요. 보면은 자꾸만 다 데려오고 싶어 하시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아빠 때문에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들으신 대로 이게 11마리로 늘어난 사연이 모두 처음에는 임시보호 형태로 데려왔는데 하루 이틀 뭐 며칠 사이면서 정이 듬뿍 들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입양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된 이유, 대통령 부부의 아픔과도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1마리의 숫자인데 이게 축구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냐면 다 임시 보호 형태로 데려와서 입양입니다. 입양을 결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가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입양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11마리까지 늘어난 것인데 이 방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새롬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개주 이런 게 아니에요. 개주인이 아니라 견주죠, 견주. 견주.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네, 견주. 자, 좀 약하네. 그래서 이제 이 아빠다 엄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픔에서도 묻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 여사가 아이 잃고 심리적 고통을 가졌고 그때 반려동물을 보면서 위안을 가졌다. 이 대목에서는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기견 입양 이후에는 밥해줄 생각에 잠시 유산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이 아픔, 그 아픔이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요.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라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은퇴 안내견 등 이른바 봉사견에 대한 지원을 각별히 강조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봉사견 아무리 그 동물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봉사를 해온 동물들이 은퇴 이후에 어떤 뭐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그들이 행한 만큼 좀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반려동물들을 사기보다는 그 적절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은퇴견이나 봉사견들을 입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네네. 이제 권유를 하신 거고요. 관련해서 임기 내에 어떤 그 좀 입법적으로나 혹은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함께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입고 출연한 티셔츠 이게 또 함께 화제가 됐습니다. 과거부터 유기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만큼 이 티셔츠도 바로 유기견 후원 티셔츠였다고요? 그렇죠. 11마리의 반려견, 반려묘를 입양해서 키울 정도면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기견 보호에도 앞장서왔던 김건희 여사인데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이 방송 보면서 저 티셔츠는 뭐야? 나도 살 수 있는 거야? 어떤 강아지가 티셔츠야? 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자,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이언트 러버 티셔츠라고 이 세이버 도그 일단은 세이버 도구, 세이버 뭐 이건 우리가 캣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를 이 유기견을 보호하자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티셔츠인데 가격 궁금하시죠? 49,000원이고요. 관련된 그 사이트에서 어떤 판매처에서 살 수가 있고 이 10%가 동물 보호를 위한 이 구조를 위한 활동에 기부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4,900원이
바로 기부금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가격 자체는 한 뭐 4,000원대 초중반. 그렇습니다. 뭐 가격을 떠나서 뭐 이게 일반적인 이 티셔츠의 가격이고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캠페인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네, 4만 원대 초중반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번 윤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을 계기로 대통령, 특히 전직 대통령의 풍산계 파양 사건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그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18년 9월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연후에 북한에서 풍산계 한 쌍, 고미와 송강이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청와대 안에 있던 곳이죠, 저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정상회담 이후에 받는 선물은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고미 송강이처럼 동물들은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 그러니까 예. 동물이잖아요. 살아있는 그렇죠. 생명이 있는 네네. 것들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기록관에다가 존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이거를 좀 뒷받침을 하겠다. 예를 들면 소유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원래 키우던 사람이 데려가서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 시행령이 그 위탁 협약서라고 그래서 체결하게 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날, 그러니까 작년 5월 9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데려가서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여기 또 돈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관리비로 25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그 내용 중에 들어있었거든요. 인건비가 한 200되고 50은 뭐 나머지 비용이었다. 식비, 의료비. 네. 그러니까 결국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제일 큰 몫을 차지했던 것인데 과연 이것을 위해서 월 250씩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문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파양 선언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SNS에 이제까지 본인 비용을 들이면서 키워온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가 됐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물이라는 이 차원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네. 김평론가 말씀이 있지만 어쨌든 이 논란이 있은 뒤에 풍산개 2마리 광주의 우치박물관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동 전 병원비로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지금 이 우치 동물원에 가서도 뭐 천덕꾸러기 신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동물원에서 과연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하는 이 풍산개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반려견이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걸 주로 생각하지 뭐 누군가 보기 위한 또 관람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풍산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웠던 이 풍산개 고미, 송강이가 이제 광주의 새 보금자리 바로 우치박물관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광주 동물원에 도착하면서 풍산개 모녀가 이제 상봉하는 그런 서로 만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김현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아니지만 동물인데 감정적인 인간과의 뭔가 이 서로 간에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는 그런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병이 나요. 중이염, 방광염까지 이게 일종의 뭐 아파서 아프다기보다는 뭔가 이 불안 정세가 있는 거 아닌가. 이 파양 논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 1,110만 원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동물 외교는 중국의 판다 외교로도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판다도 지금 각국에서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좀 많습니다. 동물을 선물로 주는 이런 행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로 받은 동물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방금 전에 이제 판다 외교는 이제 중국의 외교죠. 그래서 태국에다 이 판다를 보냈는데 이 판다가 또 폐사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또 구설에 오르는 겁니다. 과연 동물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상징적으로라도.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 기간 내에 완전히 이제
준 것은 아니고 소유권까지 준 것은 아니고 임대 기간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약 5억 원 정도의 중국에서 태국에다가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기념으로 시작됐던 것이 이제 이른바 판다 외교인데 과연 이 동물들을 어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동물권을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외국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외국에서는 이 동물 선물들의 사례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외교 관계를 원활히 하고 상호 친선을 위해서 결국엔 동물 외교를 하는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그에 반대되는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차원에서 동물 외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네. 좀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인 주로 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뭐 시베리아 호랑이를 선물한다거나 중국에 판다라거나 북한에 뭐 풍산개라든가 주로 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선물로 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또 서방 세계에서도 준 경우가 있긴 합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조가 있습니다. 키위가 유명하지만 새도 키위가 국조인데 날지 못하는 새예요. 그렇죠. 네, 이것을 68년 이후에 수교국 동물원에 2마리씩 선물하기도 했는데 미국 동물원에서 굉장히 예민한 이 새를 직접 관람객들이 만져보는 행사를 함으로써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좀 부정적인 효과가 보였던 것이고 또 호주의 경우에는 독립 60주년을 맞은 싱가포르의 코알라,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장기 임대 형식으로 선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코알라 저도 출장 가서 한번 이게 안아봤는데 손톱이 엄청 길어서 예. 손톱 다 깎아야 되고요. 네. 저것도 좀 상당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네. 이후의 처우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죠. 최근에는 중국 판다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논란으로 대두되는 곳이 자꾸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판다 외교도 결과적으로는 보냈을 때 얼마나 관리가 잘 되겠느냐. 중국에서도 이 판다가 사는 지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호구역이. 그러니까 스촨성이에요. 서천성입니다. 네. 사천성인데 어디에서 관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굳이 판다를 데려와서 우리나라에서 보겠다. 방금 전에 김정일 평론가 말씀하신 코알라. 저를 닮은 동물이 코알라예요. 그런데 이제 코알라도 호주의 그 환경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환경이 바뀌게 되면 민감하고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교류보다는 동물 교류보다는 그 장소에서 그대로 우리가 잘 관리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선물로 받은 것은 동물이건 식물이건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이 되게 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원의 사육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기록물로 대통령 재임 시에 남긴 모든 것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외교 결과로 받은 선물들이나 거기에는 동식물까지를 포함해서 다 기록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생명이 있는 이것을 직접 기르게 되는 경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이제 키워야 하는데 곰이 송강의 경우에도 동물원에서 과연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맞느냐 이런 민원이 이제 자꾸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비공개로 키운다거나 혹은 뒤쪽에 따로 마당을 마련해서 거기서 안 보이게 키운다거나 지금 이런 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 책임 맡은 분들도 나라에서 뭐 예산을 준다거나 매뉴얼이 따로 있다거나 이런 게 없이 오로지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책임감으로 키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동식물에 관해서는 또 따로 규정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동물원에 오신 분들이 민간이 길러야 될 무슨 풍산개도 그렇고 이런 개가 보이면 아, 왜 동물원에서 민간개를 이렇게 관람용으로 하느냐 이런 항의를 그렇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이 동물들을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외롭게 그렇게 그냥 하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법을 바꿔서 이런 개를 민간 분양을 한다면 줄을 설 거라는 얘기도 있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입장인가요? 아직까지 뭐 분명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정부는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선물은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에게
분양이 안 된다. 왜? 특정 국가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국가의 상징성도 있죠. 개인에게 전달하기에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이야기다. 그러면 아니 동물을 기록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권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동물이 어떤 상태일 때가 가장 최선일 것인가? 동물의 그 동물권을 우리가 보호해줄 것인가? 그걸 생각해서 법 규정이 좀 바뀔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번 기회에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그 동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여야의 지혜가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된 거죠. 네.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앞으로도 이 여야의 그 협의에 의한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